2200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다.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7월 달에는 좀 유의미한 반등장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7월 15일 날 G20 회담이 있습니다. 그런 장이 왔을 때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네, 부자TV의 최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코치님을 한 5월 달에 모셔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한 2600에서 2700선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그 상황에서 사실 작년 고점 대비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훨씬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암울한 말씀하셨는데 설마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거의 뭐 그 수준에서 15% 정도 지금 더 하락한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200 한 후반대까지 밀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워낙 잘 맞추셨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시장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맞췄다기보다는 맞춰진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코스피가 3,000 정도 있을 때부터 1차적으로 2200까지는 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1차적으로요? 네. 1차가 이제 2200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좋은 소리는 많이 못 들었어요. 워낙에 이제 그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좋았는데, 사실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경제라는 걸 분석을 하다 보면 심플하게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경제가 성장할 때 저는 복잡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하락을 논하기 전에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폭락할 거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근데 저는 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점을 본다면요. 저는 이 경제가 자동차 테스트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자동차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차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있잖아요. 달리는 성능이 있습니다. 이 성능에다가 어느 날 이 터보를 장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굉장히 잘 나가겠죠. 이 터보가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 2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풀어준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풀었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기본적인 성장, 이것이 자동차에 그냥 달려있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채로 달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서 봤더니 터보 하나가 이제 날아간 겁니다. 그럼 이 차는 속도를 기존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어느 순간 차가 달리는데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는요.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적어도 화폐 경제라는 이 전 세계의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긴축도 들어갔고요. 유동성도 회수, 유동성도 이제 줄기 시작하고 고금리가 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은 와 있다고 봐야죠.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게 피부에 덜 와닿는 거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몰랐을까? 멀리서 보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이 차를 테스트하는 차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미세하게 엔진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다 캐치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대부분은요, 이 차라는 걸 잘 몰라요. 경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분들이 누가 그걸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이 주식 계좌만 1000만 개가 넘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이 1000만 명 중에서 긴축이 어떻고 뭐 통화정책이 어떻고
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주식하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무슨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차에 앉아서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앉았냐면 20년도, 21년도 앉은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때 앉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 성능이 있을 때 앉은 게 아니라 이미 터보가 달려있을 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터보 엔진이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차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당황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일단 세울 겁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셀이 와서 이 주식을 집어 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은 이미 엔진과 터보 엔진이 다 나가 떨어졌다. 심지어 이 엔진도 지금 달그락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까지 아직 완벽한 경제 위기가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엔진도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럼 차는 멈춥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엔진이 달려있을 때는 우리가 가속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마력이 얼마나 되고 토크가 얼마나 되는지, 순간 이 100m를 얼마나 찍을 수 있는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엔진이 이미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복잡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니 볼 게 뭐 있냐고요. 어차피 이 차는 쓸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시장은 이미 유동성으로 인한 터보 엔진이 떨어졌다. 지금 코스피가 2200을 제가 1차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에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세웠을 때 그때가 2600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져서 다시 회복해서 지지를 했던 게 2200입니다. 즉 터보 엔진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2200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엔진이 나가 떨어지는 순간 이 2200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실물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고 붙잡고는 있지만 이거는 결국 막을 수는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요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물가가 15% 이상씩 급등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튼튼한 국가들이 아직 버틸만 하다고 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저는 현재까지는 1차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경제의 어떤 실물에 대한 위기가 전이되는 순간 이것은 충분히 깨지고도 남는다. 저는 그래서 2차로 잡는 게 2000선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2200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2200을 3번 지금 터치를 했거든요. 3번 터치를 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반등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제가 폭락을 맞췄지만 크게 자랑을 하지 않는 것도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산을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정상을 찍으면 내리막이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야 이제 내리막 나올 거야?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죠. 사실 정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내리막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내리막길이 나오다가 다시 능선이 올라간 능선이 나오는 것도 너무 당연해요.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잘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그냥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것이 상승의 힘이 강해서 우상향하느냐 반등 이후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지 반등은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코치님 보시기에 반등은 나오긴 나오지만 이건 약간 데드캣 바운스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600, 700에서도 계속 떨어지면서 2, 3일 정도의 반등장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건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절대 바이더 딥의 상승장이 나올 수는 없다. 이건 데드캣 바운스다. 단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조금 더 큰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유의미한 1차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장이 나오는 것은 이전에 2, 3일 정도 나오는 것보다야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단 저는 이것이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고 이 어느 정도 좀 큰 반등장이 나오더라도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금의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물 경제의 위기도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2200이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약간 우리나라 이제 수출 펀더멘탈 관점에서 네.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 유동성을 제거한 다음에 본다라고 네.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실물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안 좋아지면은 충분히 이제 이 부분도 뚫릴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데드캣 바운스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7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7월 달에는 좀 유의미한 반등장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한국의 경제 자체가 많이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상태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 코스피가 뭐 3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뭐 경제가 진짜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환율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물론 네.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최근 올해부터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빠진 것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중국계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계 자금이에요. 뭐 각종 뭐 지정학적,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환율을 잡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를 잘 확인해라. 아무리 우리나라가 환율을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줄지 않았다면은 우리 환율이 잘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되지만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방어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거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었나요? 외환보유고가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돈으로 다 방어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300원이 깨지면 1,400원, 1,500원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2008년도 이후로 1,300원을 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코로나 당시에도 1,300원은 안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당시에 강의를 하고 다닐 때 이거는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줄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환율이 1,100원대 전후에서 올라봐야 1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는데 환율은 100원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외환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외국인이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도 환율이 더 올라갔고요. 외환보고 빠진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가장 쉬운 게 통화스와프를 맺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넷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7월 달에 19, 20일 날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경제부와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요. 네. 주제가 당연히 경제 쪽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담 때도 이미 한미 회담 때도 이 통화 수합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됐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결과물이 없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퍼주기만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재무장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히나 7월 15일 날 G20 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 뭐라고 하냐면 눈빛 교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이 지나면 전 정권 때 이제 없어졌던 한일 간의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생겼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이
최근에 미국 쪽으로 라인을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한테 이런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콩고물은 던져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또 굉장히 이 긴밀한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공조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낙동강 오리알이죠, 사실. 네. 중국 네. 그냥 버리고 사실 미국 쪽으로 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면. 특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 한국 경제의 30%가 중국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외교적으로 중립에 위치해야 되지 맞아요.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건 사실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조금 더 우리가 발을 걸칠 수는 있겠으나 양쪽 모두의 외교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좀 선을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가 너무 단절된다면 이 한국의 경제의 30%가 홀랑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유럽과 미국으로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나라가 방어를 하려면 이 통화 스와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7월 달에 미국과 일본 두 군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날 아마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부분 수출에도 당연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렇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달러 태우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양털 깎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은 원화가 비쌀 때 이 원화를 팔고 많은 달러를 가지고 나가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한국 내에서는 달러가 이제 귀해지니까 달러가 강세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지고 간 달러가 비싸졌기 때문에 네. 달러가 비싸졌을 때 원화가 쌀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7월 달에 만약에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환율이 방어가 된다라고 1,300원대에서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고 외국인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네. 단순히 짧은 그런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네.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좀 기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나오겠네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때 가정이고요. 예.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 유럽이 분열되기 직전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네. 유럽이라는 국가가 많은 국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바운스 내에서는 서로 조율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유럽 내에서도 물가가 낮은 곳은 5%, 높은 곳은 19%까지 무려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예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 간에 투자 자본들이 많이 이탈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채 스프레드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 11년도, 12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왔을 때가 4%대였는데 6월 달에는 지금 2.5%까지 늘어났어요. 지금은 물론 다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 간에도 굉장히 이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ECB, 유럽중앙은행은 지금 긴축을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고 9월 달에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견고한 국가들은 버틸 수 있는데 그 아닌 국가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맞춰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라가르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유럽의 분열을 막는 거고 그래서 7월 달에 분열 방지 대책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은 좀 더 잘 사는 나라한테는 긴축을 하고 좀 못 사는 나라들한테는 그 긴축을 한 걸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금리는 올리되 이런 부분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얼토당토하는 소리긴 한데 이거를 얼마나 잘 가져오냐에 따라서 불만 없이 잠재운다면은 위기가 일단락 될 것이고 만약에 가져왔는데 이것이 독일 입장에서 난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동안 기여한 게 얼마나 많고 지금 최근에 독일에서도 에너지 기업이 뭐 파산하니 많이 이런 구제금융을 받니 많이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긴축을 많이 하고 쟤네들한테 돈을 줘? 이렇게 만약에 반발이 커진다면 그러면 과거와 같은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같은 것이 만약에라도 또 얘기가 나온다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ECB의 분열 방지 대책과 그리고 한국으로 본다면 미국의 통화 수합 그리고 일본과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들이 심각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 반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7월 달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호재가 될 만한 요소가 네.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실물 경제는 네. 뭐 방금 앞서서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악화되는 게 가능성이 높으니 네. 또 길게 본다면은 추가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높은 상승이 이제 이어지려면 경제는 너무 간단해요. 앞에서 100이라는 돈을 풀었으면 이 다음에는 100보다 많은 돈을 풀어야지만 그보다 더 높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드라마틱한 주식시장 성장은 모두가 다 앞에서 100년간 풀었던 돈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지금 현재 수독되고 회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황된 꿈을 갖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네. 방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그런 좋은 기회가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장이 왔을 때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하락에 좀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같은 것들도 매수를 좀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올 초부터 인버스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려갔어요. 현금을 많이 늘렸고 실제로 제가 그 비중을 어떻게 드렸냐면 현금은 30% 그리고 인버스 비중은 30에서 50% 그리고 원유 인버스도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하락에 베팅해 놓은 것이 50에서 70% 정도를 얘기를 해놨고 30% 정도가 현금입니다. 물론 주식도 가지고 있는 비중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비중에서 50% 이상은 현금이나 인버스를 제가 사도록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이제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